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있는 주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중심은 제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것 같네요. 그전까지는 남들의 눈치만 보고 내가 참고 사는 것이 정답이겠거니 하면서 버텨왔는데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들의 눈치를 보고 제가 제 감정을 숙이면서 살수록 얕잡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남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믿었던 가족들에게서 발화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밥을 굶거나 내내 힘들어 몸부림치는 환경 속에서 자란 건 아니었죠. 부모님은 늘 성실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는데 늘 구부정한 어깨로 출근길에 오르셨죠. 오래 앉아 일하신 탓에 목 디스크가 생겨서 그런 거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오는 건데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죠. 밥도 잘 안 먹고 학교에 가다가 어지럽다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선 그게 동생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살았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런 아이요. 그 노래가 꼭 제 주제가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이 동생을 챙길 때마다 질투하기보단 동생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퇴근 후에도 늘 서류철을 들여다보시며 한숨을 쉬셨고 엄마는 그 사이에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셨어요. 낮에 건물 청소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셨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슬슬 가라앉았을 때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가 굳은 건지 아니면 원래 공부에 소질이 없던 건지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어요. 교과서를 펴놓고 아무리 읽어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동생은 조금 남달랐어요. 몸이 약해도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학교에 못 가는 날이면 동생은 거실 한켠에 앉아 커다란 스케치북을 펼치곤 했어요. 색연필을 잡은 작은 손이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갔죠.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하얀 종이가 가득한 풍경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 둘째가 날 닮아서 손재주가 많은 건지 그림을 정말 잘 그려. 엄마, 나 미술학원에 보내주면 안 돼?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건 너무 심심해. 그럴까? 내가 다음 달부터 청소 시간이 조금만 늘리면 미술학원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사장님도 부탁을 하셨고. 부모님은 그런 동생의 재능을 보고 미술학원에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서운했죠. 하지만 저는 들장미 소녀 캔디였기 때문에 투정을 부릴 수 없었고 혼자 집에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성적은 늘 고만고만했지만 꿋꿋하게 공부한 덕분에 결국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참 기특한 일이었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 얼굴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허리 아픈 몸으로 건물 청소를 다니던 엄마, 그리고 늘 야근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등록금은 어쩌지? 싶었거든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은 돈은 탈탈 털어서 동생의 미술학원 재료값을 대야 했으니까요. 혼자 아메리카노 2,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몇만 원이 넘는 동생의 미대 입시 재료비를 대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통학을 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를 줄이려고 버스를 타는 거리는 걸어 다니기도 했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죠.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식 둘 다 대학을 보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미대 합격 글자가 딱 뜨는데 나 정말 세상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됐어. 정말 다행이다.
물론 당연히 네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말이야.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하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취직을 하면 동생을 더 여유롭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꽤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채용 공고를 보고 낮에는 카페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쓰고 밤에는 면접 복장을 다림질했죠. 그래도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다 결국 그렇게 원하던 취업은 했지만 솔직히 기대하던 곳은 아니었어요. 작은 중소기업 이름조차 생소한 회사였죠. 처음엔 실망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력하는 자가 기회를 얻는 법이니까요. 몇 년이 흘러 2번의 이직을 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어쩐지 세상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나이 30에 지금의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규모가 아주 큰 것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어중간하지만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복도 끝에는 늘 커피 향이 나고 창가 자리엔 화분이 놓여 있었죠. 같은 팀엔 팀장을 포함해 5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죠. 보고서 하나를 써도 늘 정리가 안 돼서 팀장이 잔소리를 했죠. 이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내가 분명히 여기서 펑션을 써서 정리하면 된다고 알려줬잖아. 이거 다 쓰기로 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때 알려준 수식이 뭐 때문인지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마음을 다잡아 심기일전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눈치가 없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상사에게 아부를 곧잘 하긴 했지만 그것도 밉지가 않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참 사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은 서툴지만 성격이 모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당연히 같은 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릴 일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렇게 회사에서 부딪히고 웃고 다투고 또 화해하면서 이상하게 정이 쌓여갔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은 팀에서 미혼인 사람은 남편과 저 둘뿐이었어요. 다른 팀도 분위기가 비슷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것만으로도 회사 사람들은 저희 2사람을 엮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둘이 요즘 자주 붙어 다니더라. 수상하게. 수상은 무슨 수상이에요. 에이, 아닙니다, 팀장님. 그냥 퇴근 방향이 같아서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죠. 사실 저희는 이미 사람들 몰래 작은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퇴근 후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걸었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였고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연애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 앉아 김치볶음밥을 먹다가 남편이 제 입가에 묻은 김치를 닦아줬어요. 그걸 옆 테이블에 앉은 동료가 본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의 비밀 연애는 순식간에 소문이 됐어요. 사람들은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 슬쩍 웃으며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사내 연애를 하고 주변에서는 언제부터냐 이제 결혼만 남은 거냐 참견이 시작됐죠.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물 흐르듯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 쪽 인사는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매일 그렇게 붙어 있어도 좋으면 결혼해야지. 형부 정말 순하게 생기셨다. 우리 언니가 고집도 좀 있고 불같은 모습이 있는데 형부가 그걸 잘 증화해 줄 것 같아요. 아주 격경사지 뭐냐. 둘째는 떡하니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첫째는 결혼하고 내 한을 다 푸는 기분이다. 동생은 그 무렵 출판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동화책 일러스트를 그리게 됐죠. 어릴 적엔 늘 병약해서 집 안에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게 참 대견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시며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셨고 엄마는 여전했죠. 저희 가족은 평범했지만 서로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 단단한 집이었어요. 평탄할 것 같았던 결혼 준비의 문제는 시댁 쪽에서 터지게 됐어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못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따로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다투셨고 특히 시어머니께서 잔소리와 비교를 많이 하셨다고요. 늘 남을 끌어들이며 자존심을 긁는 말이 시어머니의 버릇이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말을 평생 참고 사시다가 결국 이혼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정말 못 견뎌서 이혼을 했던 거라니까. 난 아버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내가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엄마도 이혼 이후에는 좀 누그러지긴 했어. 본인이 사람 피를 말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실 거야. 시아버지는 이혼 후 꽤 시간이 지나 재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혼을 한 뒤 8년 뒤에 한 재혼이라 시아버지의 바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았죠. 아무튼 저는 각종 긴장감을 안고 두 개인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에 제 마음속엔 이미 수백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집안이 평범하다고 무시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먼저 시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식당이었죠. 그래, 둘이 결혼을 한다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감회가 새롭긴 하구만. 네,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이렇게 마음을 틔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나야 뭐 사는 게 바빠서 자주 만날 일이나 있겠어. 어쩌다 한 번 밥이나 먹고 안 보나 전하는 거지. 딴 것보다 저놈 엄마가 걱정이구만. 시어머니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 여자 성격이 아주 요상해. 못 버티겠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말투엔 분명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곧장 나섰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고. 요즘 어머니도 얌전하게 잘 지내시는데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며 모자란 놈 보듯이 남편을 바라보았죠. 조용히 살긴 뭐가 조용히 살아. 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떨렸죠. 그날 저는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양쪽 부모님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껴야 하다니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엔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사실 가기 전부터 속이 뒤틀리듯 긴장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마주한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온화했어요. 살짝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다 나았네. 우리 아들 눈이 높긴 높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고우세요. 이거야 다 열심히 관리를 한 덕분이지. 아가씨, 아니 이 집 며느리인가? 내가 결혼을 한번 해봤잖아. 그래서 알아.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부모가 간섭하면 다 틀어져.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네,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볼게요. 그래, 꼭 그렇게 해. 결혼 생활이란 게 참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단단히 잡아야 돼. 알겠지? 그 말에 남편은 민망한 듯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다 싶었죠.
그날은 그렇게 따뜻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방심할 틈을 안 주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정말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신 분과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혼주석에 앉겠다고 하신 겁니다. 재혼한 그 여자와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혼주석에 앉겠대. 비켜, 내가 앉아야지. 내가 보내준 돈으로 먹여 살리고 키웠으면서 내가 여길 왜 못 앉아? 당신이야말로 애 피 말리지 말고 비켜.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당장 안 비키면 시제가 안 할 거야. 저는 신부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결국 예식은 15분이나 늦게 시작됐어요. 사회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이미 난리가 난 걸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그래도 그날 결혼식은 남편이 중재를 아주 잘한 덕분에 간신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혼자 혼주석에 앉으셨고 시아버지는 체면이 상했는지 하객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죠. 솔직히 누가 봐도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더 큰 싸움 없이 끝난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로 틈만 나면 시아버지 흉을 보시더라고요. 결혼식 날 당황했지? 그 인간은 원래 저래. 남한테 생색만 내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았지. 그 재훈여라는 여자도 참 웃기더라. 뭐가 좋다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사는지 몰라. 두 분 결혼 생활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알아서 뭐해. 아휴, 며느리도 이제 알겠지?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예, 그래도 어르신들 사이엔 다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은 무슨 사정. 그런 인간은 그냥 못된 거야. 그럴 때면 솔직히 피곤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까지 적대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외엔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정말 평온했어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고요. 주말이면 밀린 빨래를 하고 가끔은 영화관에도 가고 명절이나 제사 때만 시어머니를 챙기면 됐어요. 시댁에 초대받으면 밥 한 끼 얻어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 3년 차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참견 폭풍이 불어닥칠 줄은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안부 전화를 자주 하시더니 점점 잔소리의 강도가 올라갔죠. 아니, 임신을 했는데 일을 계속한다고?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은 출산휴가도 잘 되어 있어서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요. 그렇게 살면 애가 고생한다니까. 여자는 임신하면 꼼수도 부릴 줄 알아야지. 적당히 핑계도 대고 쉬어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요즘 세상엔 통하지도 않는 소리인데 하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굳이 맞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대꾸했다간 말이 길어질 테니까요. 다음에는 잘 빠져보겠다 둘러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출산 후부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폭발했죠. 일회용 기저귀? 그게 아이한테 뭐가 좋아? 전부 화학물질 덩어리야. 요즘은 다 그렇게 써요, 어머님. 편하고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천기저귀 써야지. 손이 가도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이미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모유 수유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기저귀는 바꿨냐, 수유 간격은 몇 시간이냐, 아이는 덥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겨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아기 피부엔 찬 공기가 좋다고 벗겨놓고 키워야 태열이 안 올라온다고 하셨죠. 그 말대로 했다가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려 고열로 응급실에 갔어요.
어머님,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너무 벗겨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제대로 안 돌봐서 그렇지. 내가 키울 땐 그런 일 없었어. 그 즈음엔 또 한참 유명한 해외 브랜드 기저귀 논란이 있었어요. 제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다는 뉴스였죠. 저는 그 브랜드를 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난리가 났어요. 너 그 기저귀 아직도 쓰지? 당장 버려. 아이 죽이려고 작정했니? 그날은 정말 대단했어요.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치시더니 쓰던 기저귀들을 죄다 봉투에 담아 버리셨어요. 대신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청기저귀를 들이밀며 화를 내셨죠. 저는 속으로 이게 언제적 방식이냐며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죠. 그날 이후 청기저귀를 써봤는데 이게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세탁기 돌리고 삶고 말리고 개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도 애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그냥 참고 버텼어요. 정작 우리 부모님은 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인생이잖니 하고 딱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간섭도 잔소리도 없었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셨기에 시어머니와 더 비교가 됐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한마디 잔소리도 안 하시면서 저만 보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말끝마다 요즘 것들은 말이야. 라는 말이 붙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또 세상 다정했죠. 우리 아들 요즘 일 힘들지? 아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제가 이 사람 밥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살이 좀 오른 것 같지 않아요? 내 눈에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머무르던 시절 시어머니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집에 들르셨어요. 처음엔 아이를 돌봐주신다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알았죠. 그분의 진짜 목적은 육아가 아니라 잔소리였다는 것을요.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 겨우 낮잠에 들어갔어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오늘 박 여사 만나는 날이었거든. 아유, 그놈의 여편네 정말. 박 여사님, 이름만 들어도 제 귀에는 종소리처럼 울려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천적 같은 존재. 둘이 친구인지 라이벌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겉으로는 우리 박 여사 하면서 팔짱을 끼지만 속으로는 꼭 이기고 싶어 하는 상대였죠. 오늘 박 여사님 만나는 날이셨구나. 왜요, 어머님? 또 다투셨어요? 다투긴 뭘 다퉈. 그 여편네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지 아들이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간다고 아주 자랑을.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스카웃돼서 들어갔다고 난리더라. 연봉이 무슨 몇 억인가? 아니 미국은 다 그렇게 해주니? 저도 미국에서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집 며느리가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회사 복귀를 했다지 뭐냐. 팀장이라나 뭐라나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다들 욕심도 있고 하니까 서둘러 복귀하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몸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뭐 하냐고 했더니만 지한테 용돈 준대. 뭐 생활비도 매번 꼬박꼬박 주고 그런다더라. 기특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박 여사님에게 예전부터 열등감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내가 이겼다며 으스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가 먼저 이혼을 하자 그 순서 하나에도 분했대요. 지가 먼저 이혼한 거 가지고 얼마나 나대던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너는 늘 한 발 늦더라. 이혼도 내가 먼저 했지. 하는데 그 말이 분하더라니까. 이혼을 먼저 한 게 자랑은 아닐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박 여사 성격에 남편이 버틴 게 용하지. 근데 또 세상은 그런 사람 편을 들어줘. 위자료도 빵빵하게 받았대.
세상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머님. 그분도 고생 많으셨겠죠. 고생은 무슨 고생? 남편 돈으로 아들 유학 보내고 지금 미국 회사 다닌다잖아. 거기다 결혼도 잘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박 여사 만났을 때 얼마나 얄밉던지 몰라. 영어를 써가며 말하는데 아유 귀가 아파서 못 듣겠더라니까. 어머님, 그분하고 비교해도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도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비교를 해야 발전을 하지. 너도 그 집 며느리처럼 부지런해야지. 애 낳았다고 너무 늘어지면 안 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기도 했죠. 매번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 며느리랑 비교를 해댄다고요. 남편은 피곤하다는 얼굴로 자기도 평생 당해왔다면서 원래 그런 사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박 여사님을 만나고 와서는 뭔가 꽂힌 게 있었는지 자꾸 그 집 며느리랑 비교를 하면서 저한테도 빨리 복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야말로 인생 망하는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셨죠. 그 집 며느리가 통이 커서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준다더라 하는 말은 꼭 빠지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일찍 복직을 할 마음은 없었죠. 사실 아이가 커가는 것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기도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되어갈 무렵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어요. 오랜만에 출근해서 사무실 공기 냄새를 맡았을 때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회사에 적응을 하고 있는 저를 향해 연락이 통 없는 거 아니냐고 서운하다고 하셨거든요. 당황스러웠죠. 복직을 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를 실컷 늘어놓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사실 전 육아휴직 전에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연락 타령을 한다? 이건 그냥 트집을 잡고 싶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너 회사 일 그렇게 중요하니? 다른 엄마들은 애 키우면서 애 어린이집 보내고 틈틈이 알바해서 먹고 산다더라. 거 그렇게 회사를 붙들고 있어야 돼?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안 돼요. 저도 애 키우느라 돈이 모자라서 일하는 거예요. 남들은 애 키우는데 집중하고 틈날 때 돈 벌어도 산다니까. 너 혼자 세상 떠받치는 줄 아나 봐. 어머님 아들이 월급 빵빵하게 벌어오면 저도 집에서 애만 키웠겠죠. 가뜩이나 복직을 하고 나서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아이 때문에 불안한 감정까지 드는데 잔소리를 해야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 지르고 나니까 잠시 정적이 일더니만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를 담은 거냐, 난리가 나서 바쁘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도 먼저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을 하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우리 엄마 예민한 성격인 거 알잖아. 그냥 내내 장단만 맞추고 한 귀로 듣고 흘리라니까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해? 내가 전부 참아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은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고 나는 듣기만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괜히 대들었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니까 하는 말이지. 남편은 제 탓을 했고 저는 제 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왜 이혼을 고려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주말 엄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엄마, 진짜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그리웠다니까. 육아하랴 일하랴 얼굴에 살이 쏙 빠졌네. 이거 더 먹어.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라. 엄마는 노란색 실크 같은 보자기에 쌓인 것을 저에게 떠밀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뭔가 싶어서 열어보는데
그 안에 현금 다발이 가지런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고 밥 먹던 것도 멈추고 돈을 하염없이 들여다봤어요. 이 돈이 다 뭐야? 아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왜 나한테 줘? 뭐긴 뭐야. 너 시집갈 때 우리한테 노후자금 하라고 준 돈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쓰니? 너 힘들다고 할 때 돌려주려고 고인 모셔놨지. 이걸로 집 청소라도 해줄 사람을 부르던가 아이 봐줄 시터라도 부르던가 해. 네 몸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엄마 얼굴이 잊히질 않아요. 주름진 손등 위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한참 실랑이를 벌였죠. 엄마 아플 때 써라. 엄마는 지금 내 몸 걱정이나 해라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엄마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보자기를 가만히 아는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자꾸 떨어져서 손등이 젖었죠.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으셨죠. 그날 밤 저는 현금을 다시 세지도 못한 채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돌려드려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당연히 그 돈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송긋 냄새가 남아있는 보자기를 생각하면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제 마음 한켠의 안전지대 같은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 말투엔 늘 곱지 않은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매 한 가지였죠. 일하고 돌아온 저를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말을 하시듯 했죠. 그래도 참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버티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적응을 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 박 여사님 집안이랑 저를 비교할 때마다 저는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말이야. 아들이 1년에 서너 번은 미국으로 초대한다네. 거기서 손자 손녀도 보고 쇼핑도 하고 아주 팔자가 피었대. 진짜요? 저도 미국은 못 가봤는데 박 여사님 부럽네요. 좋으시겠다. 그렇겠지?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세상에 나도 좀 가봐야 하지 않겠니? 경주 신혼여행이 내 인생 마지막 여행이라니 너무 서럽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미국병이라도 생긴 것인지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박 여사네 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미국 여행 한 번을 못 보내주는 거냐고 비교질을 할 때마다 남편의 정수리가 휑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가 당할 땐 한 귀로 흘리라던 남편 놈이 지가 당하니까 못 참겠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이번 달에 나올 상여금을 털어서 시어머니 미국 여행을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값부터 만만치 않을 텐데 싶어서 제가 싫은 티를 냈더니만 평생 잔소리 듣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돈이 너무나도 아까웠지만 남편 놈이 지 상여금 털고 비상금까지 쪽쪽 털어서 보내드리겠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미국 여행을 가시게 됐죠. 얼마나 즐거우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미국 타령은 일절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 잠잠하게 살던 저에게 큰일이 터진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낚시를 다니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급성 담낭염이었어요. 새벽에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수술대에 오르신 아버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입원비, 수술비, 회복치료비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보험이 없으셨거든요. 엄마는 적금이라도 깨자고 하셨지만 저는 단번에 그 돈이 떠올랐어요. 장롱 깊숙한 곳 노란색 보자기 속에 3천만 원.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건가 싶었죠. 그 돈 받은 이후에 장롱 속에 넣어두고 꺼내보지도 않았거든요. 달아 없어질까 봐요. 저는 집으로 달려가 서둘러 장롱문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꺼내고 이불을 젖히고 구석까지 뒤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노란 보자기가 안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 혹시 장롱 안에 노란색 보자기 못 봤어? 보자기? 무슨 보자기? 노란색 보자기 몰라? 내가 거기에 비상금 좀 넣어놨었는데 장롱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왜 없지? 비상금? 아, 그거 그 돈으로 작년에 우리 엄마 미국 갔다 왔잖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장롱 속에 들어있던 보자기에 쌓인 그 돈으로 어머님이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거라고? 아니, 당신 상여금으로 갔다 온 거 아니었어? 내 상여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 겨울을 찾는다고 장롱 속 뒤져보다가 알았지. 돈이 있다는 걸. 남편은 소파에 느긋하게 앉은 채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머리가 띵 울렸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으니 누구보다 잘 알죠. 상여금이 나와봤자 2, 300 정도예요. 그 돈이면 미국 왕복 비행기 티켓 값도 빠듯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비상금을 보탰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당신 비상금으로 보내드린 거 아니야? 비상금? 내가 비상금이 어딨어. 우리 식구 생활비, 대출, 적금, 보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는데 뭘로 비상금을 만든다는 거야. 그걸 왜 마음대로 써? 그건 내 돈이었잖아. 나야 몰랐지.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돈인 줄 알았지. 굴러다니는 돈?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돈이 굴러다니는 돈이야? 아니, 그럼 당신은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숨겨놨단 말이야?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숨긴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준 돈이었어. 혹시라도 급할 때 쓰라고 주신 거라고. 아, 그래서 그걸 혼자 챙겨놨다고? 가족들 고생하는데 혼자 돈 쌓아놓고 있었네? 나는 애 학원비며 적금이며 허리 휘는데 당신은 따로 저축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다가도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죠. 그냥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다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시큰둥하게 결국에는 돈이 있는 걸 숨긴 게 잘못 아니냐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시어머니랑 다른 점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 돈을 썼으니 우리 아버지 수술비라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남편 놈은 지금 주식 넣었다가 손에 떠안고 말도 아닌데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제 여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있는데 그 수술비 부담을 왜 저 혼자 해야 하는 거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 인간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3천만 원이었어. 그 큰 돈을 전부 여행하는데 보탰다고? 비행기 티켓 값만 2천만 원이었는데 남은 돈이 어딨어. 아니,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 값이 왜 2천만 원이나 해?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나이도 있는데 이코노미로 12시간 비행하는 게 말이 돼? 비즈니스석으로 끊었지. 호텔 비용에 관광 비용에 여유 자금에 3천만 원 금방 날아가더라.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아니,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귓가가 멍해지더라고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신 친정엄마의 돈이 고작 시어머니의 유흥비로 쓰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 돈이야말로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돈 아니냐고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행동에 더더욱 화가 났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더니만 내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는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수술비를 동생이 가져왔다고, 엄마가 한시름 덜었다고 연락이 온 그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라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하고 눈물이 나야 할 텐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싸하게 얼어붙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가족이라도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는 분노가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남편이 몰래 몰래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쓰고 제 부모님 걱정은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는 걸 보면서 내 속에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시댁에 주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시어머니가 의지할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여태까지 제가 당해온 게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터져 나왔지요. 제 짱구를 굴려봐도 생각이 나는 건 역시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았죠.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명절이나 가끔 전화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 시아버지도 어리둥절하셨지요.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심장이 바짝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헛기침을 하고 바로 핵심을 꺼냈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그렇게 비장한 얼굴을 하고 있어? 아버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집 돈을 사용했다는 정황, 남편이 그걸 말리지 못했다는 사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하더니만 결국에는 집에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초우화 여행을 다녀온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셨죠. 그 여편 내가 사고 한번 단단히 칠 줄 알았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박 여사 타령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 내가 아주 그 정신머리를 고쳐놔야지. 그 폭발적인 반응이 의외였어요. 시아버지의 감정이 이렇게 폭발한다는 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뭔가 시어머니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도 싫고 끝도 없이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도 싫다고 말을 했지요. 시아버지께 어떻게 방법 없겠냐고 물어보았더니 시아버지께서도 결단을 내리신 듯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주도권이라는 것이 저에게 넘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저를 굴리려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도 결국엔 그 비교라는 말 때문에 못 견디셨던 거였어요. 평소에 겉으로는 덤덤하게 사시던 분인데 집안에서 들리는 말소리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박 여사네 아들이랑 비교하는 말, 박 여사네는 어떻게 살더라,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같은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던질 때마다 아버지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도끼는 점점 커져갔대요.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 괴로움은 더 커졌나 봐요. 단둘이 지내면서 쌓인 말들이 결국엔 터져나왔고 시아버지 마음에선 이렇게 더는 못 살겠다는 결심이 자란 거죠. 그 과정에서 의부증이나 불안 같은 것이 겹치면서 결국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더니만 애 데리고 고시원에 가서 살으라는 말이냐며 끝까지 버티길래 위자료 주는 셈 치고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만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해? 그럼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이 아버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여편에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이야. 시아버지는 남편이 취직을 할 때까지만 아들이 자리를 잡아서 적어도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자고 생각하고 버티신 건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편하게 살게 냅두자 싶으셨었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뺏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당연히 이쯤 되면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올 게 당연할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미 제 편이 아닌 남편 놈도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으니 더 이상은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의 관계를 놓고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비교와 간섭, 남편의 무책임함이 제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문구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제 안의 결의는 단호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많은 걸 참았고 포기했고 숨죽이며 버텨왔어요. 그런데 내가 참은 시간과 노력은 남편과 시댁에게선 아무렇지 않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었죠. 내 부모님이 준 보자기 속돈을 내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가 타올라 결국엔 내 인생을 지키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거예요. 퇴거 명령을 준비하고 남몰래 이혼을 준비하던 저와 시아버지는 한날 한시에 동시에 터뜨리기로 결심을 했죠.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가 퇴거 명령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았을 때 당연히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제 와서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쳤고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건 부당하다고 난리를 칠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강경했고 그 누구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 당장 이러시면 시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도 비난을 퍼부으셨더라고요. 가운데서 일처리 하나 똑바로 못한 내 탓이 크다면서요. 남편은 아무런 상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거처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제 결단은 단순한 복수나 즉흥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였어요. 저는 더는 비교질을 당하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았고 남편과 시댁이 제 삶을 함부로 건드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의 평온과 아이의 안전, 그리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이거 받아. 이건 또 무슨 서류야? 아버지가 당신한테도 뭘 보냈어?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건 이혼 서류였으니까요.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면서 입을 떡 벌렸어요. 저를 향해서 씩씩거리더니만 제정신이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버지 퇴거 명령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이혼은 또 뭐야?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왜 말 같지도 않다는 거야? 내 돈 3천만 원 쓴 게 불씨가 된 건 맞지만 그건 단지 계기일 뿐이야. 그동안 당신이 보여온 행동을 보면 더 이상은 못 믿겠다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가짜로 이혼 서류 들이미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오늘부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어. 서류에 사인해. 그날 밤 저는 아이와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어요. 짐을 싸는 제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너무도 맑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속에서 밀려올 때마다 이제 끝이다는 생각이 더 또렷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했는데 회사를 나서면서도 설마 우리 부서까지 찾아오겠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 진짜 왔더라고요. 아침에 다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 부서에 찾아오더니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회사에서 무슨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망신 주고 싶어? 사적인 일은 밖에서 이야기해. 망신은 무슨 망신이야?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슨 이혼이야? 당신 남자라도 생긴 거야?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 엄마가 나 힘들 때 쓰라고 준 3천만 원으로 당신 엄마 비즈니스 티켓 끊어서 미국 여행 보낸 사람이 누군데 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수술비 보태려고 했는데 홀라당 써놓고선 배째를 한 게 누군데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 순간 사무실이 고요해졌어요.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고 키보드 두드리던 소리까지 멎었어요.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죠.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 수술 이후에 병원 한번 안 찾아오고 연락 한 통 안 한 거 아니냐는 말을 덧붙였을 땐 오랜 시간 우리 부부를 지켜봤던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우, 양 과장, 그건 너무했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허겁지겁 서류 가방만 챙겨 주랭랑에 쳤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안에선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양 과장이 장모 돈으로 시어머니 여행 보냈대. 비즈니스석이래. 사람들은 다들 눈치껏 조용히 했지만 복도 끝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근거림이 제 귀에는 생생히 들렸어요.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 하나가 더 있었죠. 시어머니가 결국 시아버지의 퇴거 명령에 따라 집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갔게요?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냐?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뒤집어놔. 이혼한다고 설치고 네 시아버지까지 들쓰셔서 나를 내쫓게 만들어? 어머님, 그 말 그대로 녹음됐어요. 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소송할 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라고요. 이제 발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제 안에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꼴을 보겠다고 버티겠다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도 아이 키우고 살 수 있는데 굳이 무너져가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사무실에서 남편이 소란을 피운 게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세상에는 가끔 누군가의 민낯이 공개되어야 진짜 끝을 낼 수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법적 조치로 결국 나가야 했어요. 남편 쪽에선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뒤였죠.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참으면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떤 관계는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워낙 명확했고 제가 모아둔 증거들도 탄탄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는 조정이 이뤄져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하게 허탈하면서도 가벼운 기분이 들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끝났구나. 재산 분할은 당연히 받았고 아이 양육권도 제게로 넘어왔어요.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받기로 합의가 되었지요. 제가 이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불안이 앞섰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제 뜻대로 흘러갔죠. 남편은 결국 남은 돈으로 작은 투룸 전세를 얻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제 인생에 발을 들여놓으려던 모자지간이 이제는 좁디 좁은 집에서 둘이 부대끼며 산다니 들리는 소문으론 시어머니가 아직도 박 여사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더라고요. 회사에서 가끔 남편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야기 좀 하자는 그 모습이 어쩐지 초라했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기에 무시를 했지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때는 저 사람을 사랑했었지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은 내 시간을 갉아먹던 존재였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부장님께 조용히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사표를 쓰겠다고요. 부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아리송한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지 며칠 뒤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이 사고를 하나 거하게 쳤거든요. 발주를 잘못 넣어서 회사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남편은 그걸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쌓인 크고 작은 실수들이 너무 많았죠.
결국 회사는 해고를 통보했고 남편은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마무리됐어요. 그 돈으로 양육비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해고당한 날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퇴근하려는데 로비에서 웅크리고 서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말하더라고요.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돼? 내가 잘할게. 당신 편에 서서 우리 엄마의 잔소리 다 막아줄게. 제발. 너무 일찍 또 깨달았다. 만나서 더러웠고 2번 다시 보지 말자. 알았지?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속이 뻥 뚫린 듯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는 울면서 짐을 들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들었어요. 양육비가 밀리는 바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이래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사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참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혼하길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결정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